주인 허락 받았으니까 이제 여긴 우리 땅이야. 빨리빨리 치워. 시어머니 박 여사가 세입자의 화분을 복도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누이 지영은 부서지는 주방 앞에서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었죠. 10년 된 식당의 냉장고, 테이블, 의자가 고물상 트럭 위에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물려받은 건물의 카페를 차려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이들은 며느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새벽에 열쇠공을 불러 남의 가게 문을 따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녹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과연 한서진 씨는 탐욕으로 가득한 시댁 식구들을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갔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한서진입니다. 친정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남겨주신 작은 3층 상가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건물에 카페를 차려달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거절하자 가족도 아니냐며 가스라이팅을 하고 급기야 새벽에 몰래 가게 문을 따고 들어가 세입자의 물건을 부쉈습니다. 저는 전직 손해사정사 출신입니다.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이 제 전공이었죠. 제가 어떻게 이들을 유치장에 보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49제를 막 넘긴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식당을 돌리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일궈낸 작은 3층 상가 건물을 제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아직 채 식지 않은 그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죠. 그런데 그 소식이 시댁 식구들 귀에 들어간 그날부터 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토요일 오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 박 여사가 반찬통 4-5개를 양손에 들고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놀라서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에 섰습니다. 박 여사가 반찬통을 식탁 위에 탁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혼자 밥 해먹는 게 안쓰러워서 왔지. 반찬이나 좀 해왔다. 고마운 말이었지만 박 여사의 눈동자는 식탁이 아니라 제 뒤편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말이다. 여기랑 가깝다며? 층마다 세 얼마씩 받는 거야? 박 여사가 냉장고에 반찬을 넣는 척하다가 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캐묻는 모습이 마치 부동산 중개인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직 정리 중이라서요. 아이고, 시어미한테도 비밀이 있어? 대충이라도 말해봐. 한 달에 얼마나 들어와? 박 여사가 제 팔을 잡고 소파로 끌고 앉히며 다그쳤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서 관심이 아닌 탐욕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시누이 지영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귀찮다던 지영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나야. 요즘 너무 보고 싶었어. 지영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죠. 결혼하고 7년 동안 언니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손에 꼽았으니까요. 지영아, 웬일이야. 케이크까지 사들고. 그냥 언니 생각나서. 요즘 힘들지? 내가 놀러라도 자주 올게. 지영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지영의 시선도 박 여사와 똑같이 서재 쪽 서류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박 여사가 또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영까지 데리고 왔죠. 저녁 식사 자리 박 여사가 국을 떠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우리 지영이가 원래 카페를 하고 싶어 했거든. 감각도 있고
사장감이야, 사장감. 지영이 옆에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언니 건물 1층이 딱이래. 내가 거기서 카페 하면 건물값도 올라가고 서로 좋은 거잖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1층에는 김 사장님이 10년째 식당을 하고 계세요. 계약 기간도 아직 2년이나 남았고요. 순간 박 여사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식탁에 내려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 먼저지 남 좋은 일을 왜 시켜? 피도 안 섞인 세입자가 내 식구보다 중요해? 어머님, 그분도 엄연히 계약을 맺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건물이 내 거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그리 복잡해? 박 여사가 밥상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영이 박 여사 옆에서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카페가 들어오면 건물 분위기도 확 살고 언니한테도 이득이야.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저는 남편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 숟가락질을 멈추고 어색하게 목을 극적였습니다. 글쎄, 엄마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가족끼리 좋게 좋게 하면 안 되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박 여사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며 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건물주라고 우쭐대더니 속은 밴댕이 소알딱지만도 못하구나. 내 친정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뭐라 했을 것 같아? 시누이 카페 하나 못 차려주는 며느리를 두고 말이야. 엄마를 들먹이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숨을 삼켰습니다. 이들에게는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들의 탐욕은 말로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식탁 아래에서 두 주먹을 꽉 쥐며 가장 현실적이고 지독한 방법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녁 식사 이후로 박 여사의 전화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9시.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나 아는 부동산 사장이 그러는데 건물 1층은 가족이 직접 운영해야 건물이 산다더라. 남한테 세 놓으면 관리도 안 되고 건물 가치가 뚝뚝 떨어진대. 박 여사가 전화기 너머로 침을 튀기듯 말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김 사장님이 10년 동안 가게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계세요. 아이고, 넌 맨날 그 김 사장 타령이야. 네 시누이보다 남이 더 중요하냐고. 박 여사가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누이 지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제 휴대폰으로 사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골드 조명, 꽃무늬 벽지, 조잡하기 그지없는 카페 인테리어 시안 사진들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어때? 나 감각 있지? 이 분위기로 갈 거야. 메뉴판도 벌써 구상해놨어. 지영이 보낸 메시지 끝에는 하트가 5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벌써 사장님 행세를 하고 있는 꼴이었죠.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시댁 거실에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박 여사가 갑자기 제 쪽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들어봐.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건물을 물려받았거든. 근데 시누이 카페 하나 차려주기가 그렇게 아깝대.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전을 붙이다 말고 손에 든 젓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큰아버지 댁 숙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시누이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몰라. 가족한테 이렇게 야박한 며느리는 처음이야. 저는 명절 음식이 가득한 상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기존 세입자분과 법적으로 맺은 계약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제가 오히려 큰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박 여사가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치며 비웃었습니다. 법, 맨날 법 타령이야. 가족 사이에 무슨 법이야. 법보다 가까운 게 피부치지. 지영이 옆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귤을 까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세입자 아저씨, 내가 가서 얘기하면 알아서 나갈걸? 내가 보니까 순한 사람이던데. 말만 잘하면 돼. 저는 지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의 10년 터전을 제 입으로 나가라고 하겠다는 저 뻔뻔함이 경악스러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박 여사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대뜸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너 건물 인감도장 어디 뒀어? 혹시 집에 있어? 어머님, 왜 갑자기 인감도장을요? 아이, 그냥 물어본 거야. 그리고 건물 보조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비상시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그 질문 속에 담긴 의도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박 여사와 지영이 또다시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친정엄마가 생전에 건물 입구에 직접 달아두셨던 작은 나무 간판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와서는 식탁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 간판 좀 봐. 촌스럽기가 이를 데 없어. 지영이 카페 콘셉트에 맞춰서 싹 다 갈아야 해. 박 여사가 손가락으로 사진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언니, 저 나무 간판이랑 화분들 다 치우고 깔끔하게 바꿔야 손님이 와.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나무 간판은 엄마가 건물을 처음 매입하던 날 직접 나무를 사와서 글씨를 새긴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세상에 하나뿐인 것이었죠. 그걸 촌스럽다고 말하는 입에서 저는 더 이상 가족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심하긴 한데 다 우리 가족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내가 좀 넓게 봐줘.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민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럴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공간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을, 엄마가 남기신 모든 것을 자기들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결심했습니다. 권리라는 것이 없는 곳에 함부로 발을 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겠다고요.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고 조용히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열흘쯤 된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건물 앞에서 박 여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건물로 나와. 할 얘기 있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겉옷을 걸치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1층 식당 앞에 도착하자 박 여사가 낯선 남자 한 명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줄자를 허리춤에 차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였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박 여사가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야. 어제 지영이랑 여기 와서 견적 다 뽑았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 들어갈 거니까 그 김 사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
이번 주 안에 내보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견적을 냈다는 말에 기가 막혔지만 동시에 이들이 정확히 제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어색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제게 돌려 보였습니다. 여기 벽을 터서 통유리로 바꾸고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교체하는 아닌데요. 총 견적이 4,200만 원 나왔습니다. 박 여사가 업자의 말을 가로채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며느리야, 이제 됐지? 더 미룰 거 없잖아. 저는 박 여사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원하시는 거라면. 네, 그러세요. 원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박자 늦게 상황을 이해한 박 여사가 두 손을 마주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지영아, 언니가 된다고 했어. 박 여사가 휴대폰을 꺼내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영의 날카로운 환호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엄마 진짜야? 아, 대박. 나 드디어 카페 사장이다. 박 여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돌아서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들었지? 월요일에 바로 시작하자고. 우리 지영이가 빨리 오픈하고 싶어 죽는다니까. 인테리어 업자가 고개를 극적이며 저를 힐끗 봤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태블릿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1층 세입자 김 사장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건물 뒤편 주차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 사장님은 하루 장사를 마치고 앞치마를 풀어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댁 식구들이 사장님 가게를 빼서 카페를 차리겠다고 난리예요. 김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러면 저 나가야 합니까? 여기서 10년을 했는데.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절대 내보내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건물주이고 사장님과의 계약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습니다. 김 사장님이 긴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저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제 인생이 다 이 가게에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그 사람들이 가게에 직접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처마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쪽 구석 보이시죠? 거기가 카메라 사각지대예요. 화분 뒤쪽이라 잘 안 잡힙니다. 사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거기 하나 추가로 달아야겠어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사모님이 지켜주시는 거 저도 같이 지키겠습니다. 김 사장님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그 사각지대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의 모든 카메라 영상을 제 스마트폰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두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 전문 변호사 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작은 사무실에서 한 선생님이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서진 씨,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급하다고 하셔서. 선생님, 만약 건물주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세입자의 영업장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물건을 부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한 선생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건물주라 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하물며 아무 권한도 없는 제3자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하면 그건 명백한 현행범이에요.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건물주가 애매하게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허락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한 선생님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라, 물건을 부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면 허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말은 범죄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니에요. 서진 씨가 영업장 침입을 허락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요점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현장 증거예요. CCTV 영상, 녹음 목격자. 이 세 가지가 확보되면 완벽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시댁 단체 메시지방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친정 쪽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주말 지방에 내려갑니다. 건물 관리는 알아서들 봐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화면을 껐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지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다녀와. 걱정 마. 내가 건물 잘 봐줘.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의 SNS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건물 1층 앞에서 찍은 셀카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카페 사장님, 내 건물 리모델링 시작한다. 다들 기대해. 저는 그 게시물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내 건물이라는 세 글자가 나중에 어떤 무게로 돌아갈지 지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저는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건물 카메라 영상을 띄워놓았습니다. 화면 속 건물 1층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47분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건물 1층 정면 카메라에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어둑한 새벽빛 아래 박 여사와 지영이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공구 가방을 든 남자가 한 명 따라왔습니다. 사설 열쇠공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열쇠공의 어깨를 톡톡 치며 1층 식당 출입문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박 여사의 입이 크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열쇠공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릎을 꿇고 도어락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이들이 선을 넘는 순간을 정확히 잡아야 했으니까요. 3분쯤 지났을까 열쇠공이 도어락 덮개를 뜯어내고 내부 배선을 만졌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는지 문이 안쪽으로 밀려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두 팔을 벌려 만세를 하듯 기지개를 켰고 지영이 박수를 치며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간, 날짜, 인물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지영이 사방을 둘러보며 돌아다녔습니다. 김 사장님이 10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식당이었습니다. 나무 선반 위에 올려둔 작은 화분들, 손님들이 남긴 방명록,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지영은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여기 이 선반이랑 저 냉장고 다 치워야 해. 통유리 넣으려면 벽도 뜯어야 하고. 지영이 구석에 놓인 업소용 냉장고를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입구 쪽 화분 3개를 두 팔로 안아 복도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잡동사니를 왜 이렇게 쌓아놨어? 주인 허락 받았으니까 이제 여긴 우리 땅이야. 빨리빨리 치워. 화분이 복도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흙과 깨진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6시 15분 1톤 트럭 한 대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트럭에서 작업복을 입은 인부 3명이 내렸습니다. 박 여사가 미리 불러둔 철거 업체였습니다. 박 여사가 인부들을 가게 안으로 이끌며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가리켰습니다. 저 냉장고, 저 테이블, 의자 전부 다 싣고 가. 고물상에 넘기든 버리든 알아서 해. 인부 중 한 명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다 버려도 되는 겁니까? 누가 쓰던 물건 같은데. 박 여사가 손을 휘휘 내저으며 인부의 등을 밀었습니다. 내가 건물주 어머니야.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인부들이 테이블을 들어 밖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수십 년 장사하며 하나둘 모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트럭 위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졌습니다. 지영은 부서져가는 주방 앞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V를 그리며 마치 여행지에서 인증샷을 찍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소유 건물에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건물주 본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차 열쇠를 집어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인부들이 냉장고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건물까지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박 여사는 인부들에게 계속 빨리 하라고 호통을 치고 있었고 지영은 가게 구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근처 골목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2대가 제 차를 앞질러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 뒤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아직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밖까지 울렸습니다. 야, 그 선반 왜 아직 안 뜯었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려가게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는 새벽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영상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부서진 출입문 안으로 발을 들이자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라기는커녕 박 여사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뭐야, 누가 신고했어? 나 이 건물주 어머니야. 우리 집안 일이니까 상관 마. 박 여사가 손을 휘휘 내저으며 경찰관을 쫓아내려는 듯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건물주 본인이 직접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셨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박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박 여사의 시선이 가게 입구에 서 있는 저와 마주쳤습니다. 박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너 내가 신고한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부서진 주방 쪽에서 뛰어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언니가 분명히 하라고 했잖아.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 이거 다 허락받은 거라고요. 지영이 경찰관에게 매달리듯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남의 영업장에 새벽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와서 세입자의 물건을 부수고 버리라고 허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수선한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여사가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인연이 시어미를 함정에 빠뜨려 내가 감히. 경찰관이 박 여사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현장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경찰관 2명이 가게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뒤집어진 테이블, 바닥에 흩어진 화분잔에, 벽에서 뜯겨나간 선반, 복도에 나뒹구는 냉장고. 한 경찰관이 피해 규모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때 김 사장님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김 사장님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뭔 짓이야. 10년 내 10년이 이렇게. 김 사장님이 바닥에 깨진 방명록 액자를 두 손으로 주워 올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경찰관이 김 사장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이시죠? 처벌 의사가 있으십니까? 김 사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 여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이 사람들 제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제 가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료에게 눈짓했습니다. 현장의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야, 내 사돈이 팔촌이 변호사야. 한 통하면 너희 다 옷 벗어. 감히 나한테 이래? 경찰관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현장 파손이 심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계십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입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박 여사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박 여사가 눈을 크게 뜨고 수갑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제야 얼굴 위로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거 풀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안 일인데. 지영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다가 경찰관이 다가오자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제발. 나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언니 제발 살려줘. 지영의 손톱이 제 바지 천을 핥히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지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으니까요. 지영의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어느새 동네 사람 5~6명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산책 나온 노부부. 그들 사이로 박 여사와 지영이 경찰관에게 양팔을 잡힌 채 순찰차까지 끌려갔습니다. 박 여사가 순찰차 문 앞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런 망할년. 두고 봐. 내가 어디 무사할 줄 알아. 경찰관이 박 여사의 머리를 손으로 감싸며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영은 이미 울다가 지쳐서 축 늘어진 채 옆자리에 실렸습니다. 순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차는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순찰차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가게 안으로 돌렸습니다. 김 사장님이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 옆에 쪼그려 앉아 함께 조각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모든 피해
제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내겠습니다. 김 사장님이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사모님 믿어요.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화분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건물 앞에 놓아두셨던 화분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손바닥 위의 조각이 눈물 때문인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유치장에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면회 오라고 난리야. 창살 붙잡고 소리 지르고 있대. 저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게 끝이야? 당장 경찰서 가서 합의해. 엄마잖아, 그래도. 당신 어머니가 남의 가게에 새벽에 침입해서 물건을 다 부쉈어요. 그게 가족이면 괜찮은 일이에요? 민준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유치장까지 보내는 건 너무하잖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민준 씨, 집에 오면 할 얘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서류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단단히 쌓아야 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구두도 벗지 않고 거실까지 걸어와 식탁 앞에 섰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갈색 봉투가 민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민준이 봉투를 집어들고 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를 읽는 민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혼? 지금 장난해? 장난으로 보여. 민준이 합의서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일 때문에 이혼까지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은 서명하라는 게 아니야. 생각할 시간 줄게. 민준이 입술을 깨물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런 미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철거업체 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철거업체 사장 오 씨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연락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 고민했습니다. 오 사장님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사무실 안접이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 씨가 두 손을 비비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진짜 그 할머니가 건물주인 줄 알았습니다. 본인이 건물주 어머니라고 며느리한테 전부 허락받았다고 하셔서요. 아들이 변호사라는 말까지 하길래 의심을 안 했어요. 오 사장님이 속으신 건 이해해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그 할머니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시했는지 기억나세요? 오 씨가 이마를 짚으며 떠올렸습니다. 냉장고 끌어내라, 테이블 전부 트럭에 실어라, 고물상에 넘기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인부들이 좀 망설이니까 빨리빨리 안 하면 돈 안 준다고 소리도 질렀고요. 그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지시했는지 시간대별로 정확하게요. 오 씨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한 장을 가득 채운 오 씨가 마지막에 도장을 꾹 찍어 건넸습니다. 사모님, 혹시 저도 처벌받는 겁니까? 오 사장님은 속아서 하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확인서가 오히려 오 사장님을 보호해 줄 거예요. 오 씨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발로 열쇠공을 찾아갔습니다. 열쇠공 박 기사는 동네 철물점 옆 좁은 작업실에서 열쇠를 깎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손에 든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얘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건물주라고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딴 거예요. 맹세코 사정을 몰랐어요. 박 기사가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박 기사님, 진정하세요. 저는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신분증이라도 확인할 걸. 원래는 확인해야 하는 건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당당하게 말하셔서 그 부분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박 기사님이 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솔직하게요. 박 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작업대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30분경 60대 여성이 전화로 연락해 건물 1층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했음. 본인이 건물주라고 했고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함. 현장에 도착하니 30대 여성도 함께 있었음. 신분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임. 박 기사가 자술서를 두 손으로 건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자술서를 받아 가방에 넣고 작업실을 나왔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지영이 SNS에 올렸던 내 건물 리모델링이라는 게시물도 이미 캡처해 두었습니다. 본인 건물이 아닌데 본인 건물이라고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죠. 변호사 한 선생님은 이 게시물이 업무방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 유치장에서 벌어진 일이 민준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보낸 지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지영이 경찰에게 한 진술은 이랬습니다. 저는 엄마가 시켜서 한 거예요. 엄마가 다 허락받았다고 그냥 가서 정리만 하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딸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떠넘겼다는 소식을 들은 박 여사는 유치장 바닥에 주저앉아 실신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의료진을 불러 확인했지만 혈압이 조금 오른 것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돌아가자 박 여사는 벌떡 일어나 창살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배은망덕한 것이 엄마한테 이래. 내가 너 낳아 키웠는데. 같은 유치장에 있던 지영은 엄마의 고함 소리에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고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저는 김 사장님과 함께 가게 피해 규모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부서진 업소용 냉장고 1대, 나무 테이블 6개, 의자 18개, 주방 집기 일체, 벽면 인테리어 파손, 도어락 교체 비용, 그리고 영업을 못한 기간의 매출 손실. 김 사장님이 영수증과 구매 내역서를 하나하나 꺼내며 금액을 적었습니다. 이 냉장고가 3년 전에 45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테이블은 주문 제작이라 한 개에 80만 원이었고요. 합산하니 총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 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그 주 중으로 동네 부녀의 총무 이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나 이 총무요. 그 박 여사 유치장 갔다는 소식 다 퍼졌어요. 우리 부녀회에서도 그동안 당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경찰서에 제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도 될까요? 이 총무님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요? 이 총무가 전화기 너머로 혀를 차며 쏟아냈습니다. 그 할머니가 작년에 부녀의 회비를 걷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썼거든요. 따지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동네에서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다녔는지 몰라요. 인과응보지 뭐. 도움이 되신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찰서에 제보하시는 건 이 총무님 판단에 맡길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모아둔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술서, 확인서,
CCTV 영상, SNS 캡처, 피해 산출서, 한 장 한 장 다시 펼쳐보며 빈틈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빠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의 변호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박 여사께서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면회를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경찰서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박 여사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어오른 눈두덩, 흐트러진 머리카락. 유치장 안에서 입는 회색 조끼가 박 여사의 어깨 위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유리창에 이마를 가져다 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저는 유리창 너머의 박 여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의 깨진 화분 조각이, 새벽에 부서진 가게의 모습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던 지영의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가족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박 여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죄 지은 거 확실히 깨닫게 해드린 겁니다. 이게 가족을 생각하는 저의 방식이에요.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리창을 두 주먹으로 탕탕 치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경비가 다가와 박 여사의 어깨를 잡아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계세요. 면회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박 여사의 울부짖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영의 면회 차례였습니다. 지영은 면회실 의자에 앉자마자 두 손을 유리창에 붙이고 울먹였습니다. 언니, 나 카페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할게. 제발 여기서 나가게만 해줘. 여기 너무 무서워. 지영의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손등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여러 줄 나 있었습니다. 지영아, 나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김 사장님한테 빌어야지. 김 사장님 10년 인생을 내가 붙쨌잖아. 지영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언니. 저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복구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박 여사와 지영은 특수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변호사 한 선생님이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두 사람 다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하니까 벌금형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전과 기록도 남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식탁 위에 이혼 합의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서명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이혼할 거야? 응.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잘못이야. 당신 엄마가 내 건물에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당신은 뭘 했어? 가족끼리 좋게 하자고만 했잖아. 범죄를 가족이라는 말로 감싸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 민준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내가 바뀔게. 7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사람이 오늘 갑자기 바뀌겠어? 서명해. 저는 식탁 위에 합의서와 펜을 민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한참을 허공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집어 종이 위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서명이 끝난 합의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동 명의였던 예금은 제 몫을 정확히 나눠 가져왔고 시댁에 보내던 생활비 송금도 끊었습니다. 박 여사는 벌금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썼지만 결국 살던 아파트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지영은 정과 기록이 남으면서 지원하던 회사마다 서류 단계에서 떨어졌고 결국 지방의 한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연민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 것이니까요. 모든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5월의 바람이 건물 옥상 정원의 나뭇잎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나무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한없이 넓게 펼쳐져 있었죠. 건물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올라왔습니다. 1층 식당 앞에 손님 대여섯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식당은 깔끔하게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밝은 나무색 간판, 깨끗한 유리창, 입구 양옆에 놓인 새 화분들. 예전보다 훨씬 환하고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건물을 한 바퀴 돕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며 복도를 쓸고 화분에 물을 줍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매일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서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 사장님이 식당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에 따뜻한 된장찌개 냄비를 들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아침은 드셨어요? 오늘 된장찌개 끝내주게 끓였는데 한 그릇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을게요. 저는 김 사장님이 내밀어 주신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이 따스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건물 뒤편 작은 숲길을 산책합니다. 혼자 걷는 길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눈치 보고 희생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휴대폰 차단 목록에는 시댁 식구들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씩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알림을 확인하지도 않고 전부 삭제했습니다. 한 통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이 총무를 만났습니다. 이 총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방 여사 소식 들었어요? 사채 이자 못 갚아서 지하방으로 이사 갔대요. 거기서도 매일 세상 탓만 하고 있다더라고. 그렇군요. 신우이는 지방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한다면서요. 카페 사장은 무슨 빚 갚느라 정신없대. 저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이름들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옥상 정원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해가 건물 너머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다시 보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벤치 옆 작은 선반 위에 엄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건물 앞에서 활짝 웃고 계신 사진이었죠. 저는 사진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봄을 잘 지켰어. 아무도 못 뺏어가게 꽉 잡고 있을게.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마치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벤치에 등을 기댔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며 하늘 끝까지 번져갔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고요하고 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빗자루를 들고 건물 계단을 오를 겁니다.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묵묵히 성실하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하루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제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게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고 시키고 하다 보면 제가 잃어가고 있던 건 건물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말에 속아서 내 것을 내어주지 마세요. 양보가 아니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됩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